안녕하세요. 경매홈쇼핑 MC를 맡고 있는 최연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채권거래소 박태용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경매홈쇼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볼 건데요. 먼저 박태용 교수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채권거래소 소장 박태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널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채권 그리고 유치권, 민사소송과 관련된 그런 복잡하지만 쉽게 상품이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서 곧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박태영 교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사실 구독자분들께서 간혹 이렇게 DM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 부동산에 오래된 업력들이 있고 경매홈쇼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사실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겠다는 좀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쪽에 이제 부동산 쪽에 쭉 오랫동안 이 양력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지 양력을 좀 교수님이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양력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이제 경매에 이렇게 몸담게 된 이유가 지금은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날아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가 24살, 5살 때였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왔는데 집이 경매로 날아간 거죠. 그걸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법을 했으니까 그 집을 찾고자 경매로밖에는 그 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50%대 날라갔어요, 시세. 그래서 와, 이 경매 밖에는 찾을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경매를 입문하면서 당시에 민사소송법 강의하고 시작하면서 들어오게 됐죠. 그 이후로 2008년도 이전에는 저도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때 막 컨설팅 모르니까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경매 입찰 보기 위해서 하루에 임장을 10개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임장을 가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 처음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내비게이션이 다운이 될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경매 물건이 나오면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고요.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필이나 양력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추가하자면 그 재미에 경매에 푹 빠졌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빚도 갚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강의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비전을 좀 바꿔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 학과에서는 거의 다 출강을 다 했고요.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채권 분야 강의를 하고 현재는 이제 외래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한국부동산 채권거래소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매홈쇼핑을 통해서 제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펼쳐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사실 경험을 이렇게 충분히 하시고 20년은 훨씬 넘었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사실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한 거 있으시죠? 궁금한 게 좀 많았습니다. 네. 제가 여지까지 들어본 강의 중에 실전과 이 이론이 접목된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감탄을 하면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한국 부동산 채권거래소인데 그런 상품들도 경매 홈쇼핑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한국부동산 채권거래소는 사업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려면 금감원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식거래장처럼 만들려면 개발 과정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채권이 이제 양상이 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비율을 좀 쉽게 보자면 주식하고 부동산을 저는 같게 본다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홈쇼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 부동산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기존에 이제 음성적이었던 부동산 컨설턴트의 시장을 전문가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등록되어진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동산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하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쵸. 네. 근데 이걸 무료로 추천해주고 임장 다니는 비용에 또 계속 지금 상담 전화가 사실 계속 오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네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가 또 첫 번째 좀 궁금했어요. 이거랑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과연 소장님 남는 게 있을까? 그런 좀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사실은 제 강한 신념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중개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지불한 거면 페이를 받아야 되죠. 그 페이에 대해서 이 부동산 분야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매라는 특수한 거를 다루다 보니 경매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죠. 네. 이 사건 번호가 부여되다 보니 이것은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만의 영역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넓게 보면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인정한 변호사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변호사협회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2006년도에 상당한 대립관계에서 그래도 경공매 시장에 대한 이런 대리권은 중개사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협에서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매수 대리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하고 법무사분들은 법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사 매수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수 대리 행위는 순수하게 대리입니다. 법률적인 분석은 변호사 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네. 이걸 무료로 했을 때는 위반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걸 비용을 받으면 위반이 되어지죠. 네. 근데 계약서상 다른 용도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은 그것을 법률적인 분석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대법 판례, 2013년도 대법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50만 원 이상은 못 받아요. 매수대리 비용을. 매수대리 비용을 50만 원이요? 그 심부름값, 용역비처럼. 그것도 사실은 1회에 한정한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나가면 의뢰인한테 50만 원씩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문가인데 여러 번 나가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하죠.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띠고 적어도 한 번에 임장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고르는 거죠. 저도 사실 복잡하면 한 번 임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의 임장 비용을 하고 그리고 매수 대리는 순수하게 이제 등록되어져 있는 곳과 매칭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하면 이게 또 이제 중개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PB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수익은 다다익선이죠. 그리고 이 안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기신다고 하면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시간 투자하고 지금 다 투자하고 계시는 거니까 분명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부동산 경매 시장의 이런 합법적인 컨설팅 시장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그 합법적인 시장을 조금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으실까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이제 들쑥날쑥한 부동산 시장. 처음에 입문하시는 우리 경린이보다도 더 경린이도 아닌이신 분들이 있어요. 경유아라고 할까요? 이 경유아이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처음에 모르고 줬다가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헷갈리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저는 사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여기서 패널로 있다 보니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150을 주고 한번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또 하나를 받으려고 했더니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온 거죠.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네네.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로직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소장님의 취지는 합법화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시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의견은 뭐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네요. 그 처음에는 뭐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죠. 근데 거기에는 베이스는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에 가깝게 저희가 이거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제가 경험한 부동산은요 진득해야 됩니다.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는 욕심으로는 절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뭐 여기가 거의 수도승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고 퍼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가 이제 네. 돌아다니다 보면 유치권,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상품화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마치 그냥 그 대본에 쌓여있는 것처럼 설명을 대본에 해주시는데 있었던 거예요. 대본이 있었었나요? 근데 그 지금 제가 맡은 분야 그리고 제가 유독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채권 양도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채권 양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이 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채권 양도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렵고, 근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다듬어지면 보석을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을 겪으면 결국은 상품대에서 팔 수 있는 보석이 되듯이 유치권도 이 상품화 과정을 겪게 되면 이게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상품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는 채권 양도에 대한 법을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설명하고 강의하면 이게 홈쇼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홈쇼핑에서는 상품화 되어진 걸 그냥 진열해 놓고 수익성 형태로만 이제 광고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당을 통해서 가장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패턴은요, 법원을 통해서 배당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빌려줬던 돈, 이자까지는 다 해서 배당? 받는 경우 거의 없죠. 네네. 은행 빼고는 거의 없을 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차피 손해볼 걸 알고 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팔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는 금액의 이자를 보탬하는 정도면 가장 안전한 투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 방식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출구 전략이, 근데 예금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 보통 제 경험상 1년에 한 15%에서 20%대의 수익률까지는 구조가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버는 다른 분들, 일반 투자, 뭐 네. 주식 이런 하신 분들한테는 야, 그 정도면 나도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다는 거죠. 아. 저 죽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할 건데 수익률이 안정되어지. 근데 안정된 수익률은 혹시 그 아세요? 경제학도시니까 이제 경제학 쪽에서 가장 안전한 수익률이 보통 몇 프로 정도 예상을 하나요? 제가 정리를 좀 네. 해보자면